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우리의 소득 분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간단한 두 가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요, 이 두 가지 그래프는 바로 산업혁명 시절, 그것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대두됐던 시절에 우리의 소득 분포 상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조업이 우리 사회에서도 산업 구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때가 있었죠. 바로 1980년대에 해당되는 3년 전쯤에 끝난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응답하라 1988, 그때 그 배경이 됐던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은 근 50%를 육박할 수준까지 와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국민 2명 중에 1명은 바로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조업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제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생기지 않는 산업군입니다. 왜 제조업은 양극화가 생기지 않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정규 분포가 하나 있죠. 이거는 사람들의 직무 능력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무 능력을 가만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직무 능력이 출중해서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될 사람 얼마 없고, 일반적이어서 평균적인 연봉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잔뜩 있고, 직무 능력이 떨어져서 저연봉을 받아야 될 사람도 얼마 없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항상 성적이 이렇게 정규 분포로 그려지는 것처럼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산업이라든가 어떤 공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의 직무 능력을 보여줄 경우가 사실 통상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제조업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냐 하면,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서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연봉이 이렇게 하방 평준화를 그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조업은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바탕으로 하방 평준화된 연봉이 지급되는 것이냐, 그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3명의 엔지니어가 나란히 앉아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요, 시간당 100개를 처리할 수 있어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간당 10개를 처리해서 쏘우쏘우 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쪽 끝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는 사람은 시간당 하나밖에 처리를 못해서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재료를 이 사람에게 준 다음에 그 다음 공정, 그 다음 공정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온다면, 자, 이 공장에서는 시간당 몇 개가 생산되나요? 당연히 시간당 하나밖에 생산이 안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시간당 100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던져주면 뭐예요? 중간에 앉은 사람이 시간당 1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그러면 10개를 생산해서 맨 뒤에 전달을 해주면 맨 뒷부분에 앉은 사람은 시간당 하나밖에 또 처리를 못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앉히더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하나 처리하는 이 사람 때문에 전체 공장의 아웃풋은 시간당 하나로 귀결되는 게 통상적이죠. 무슨 얘기냐, 결국 이 공장에는 어딘가에는 시간당 100개를 만들 수 있어서 고액 연봉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시간당 10개를 생산해서 적정 임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결국 공장 전체 아웃풋은 시간당 하나 생산하는 사람 때문에 전체 산출물이 여기 귀결되는데, 어떻게 인건비를 여기에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 부분에서는 모두 다 비슷하게 조금 부족한 연봉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제조업은 이런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이 최첨단 제조, 공정,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이 도입됐다 하더라도 제조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모듈이나 프로세스를 거쳐서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한 곳에서 병목 현상이 딱 생겨버리면 결국 여기 때문에 시간당 산출물은 여기에 귀결돼서 나가는 경우가 통상적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조업은 지금도 저 시화공단,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소 박봉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아직도 이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 하나가 풀렸죠. 뭡니까? 응답하라 1988 그 시절까지, 즉 1970년대, 198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리 집집마다 조금 부족하지만 비슷비슷한 연봉들을, 소득들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옹기종기 살았던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 사라져서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제일 큰 이슈가 됐느냐? 바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바로 전개됐던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생긴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전개된 내용인데요.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의 직무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루겠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성적 뛰어난 사람 별로 없고 평범한 사람 잔뜩 있고 성적이 또 떨어지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서비스업 부분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업구조로 자리매김하고 나서 지금은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 70%에 가깝죠.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회사 내부에서 처리했던 것을 자꾸 아웃소싱이나 용역화하면서 서비스업화하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태로 봐야 되는 것들은 거의 80%에 육박하다라는 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 10명 중에 이렇게 7, 8명이 일하고 있는 이 서비스업 파트, 여기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냐 하면 자신의 직무 능력에 비례해서 연봉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적인 서비스업 중에 하나인 법률 서비스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률 서비스가 어떤 파트냐 하면 나름대로 사법고시를 붙어서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의 일을 하면서 M&A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뭐 시간당 200만 원, 300만 원의 상담료를 받는 사람 소수지만 조금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사법고시 붙었는데 그런 역량까지는 없어서 양재동 근처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간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받는 사람 또 잔뜩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사법고시 붙었지만 그마저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뜻한 바가 있어서 시간당 몇만 원 받는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서비스 파트는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냐면 그 사람들의 직무 능력에 비례해서 거기에 비례하는 만큼 연봉이 지급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겠죠.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모두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거나 네임밸류가 있거나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시간당 페이를 더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당 페이가 적게 지급하는 게 통상적이죠. 바로 이처럼 서비스업이 대두되고 나서는 이렇게 연봉이 크게 벌어지게 된 이유가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된 것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서비스업 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크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점차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서비스업 비중이 넓어지고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라든가 이런 많은 아세안 국가들도 역시 똑같이 소득 분포의 양극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소득 분포의 양극화라는 것은 결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 양극화가 너무 빨리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에서 이런 소득 분포 양극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바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벌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빨리 벌어진다라는 것도 사회 문제인데, 두 번째 더 큰 사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소득 분포 양극화가 고착화된다는 게 더 큰 사회 문제입니다. 사실 어느 사회가 살만한 국가 또는 행복한 사회,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소득이 뭐 5만 불, 6만 불 올라가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그게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회가 계속 행복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은 미천하거나 일천한 일이지만 나는 2년 뒤엔 달라질 거야. 나는 5년 뒤에는 달라져 있을 거야. 이런 믿음과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자꾸 앞으로 나가고 뭔가 자신을 좀 더 신명나게 발전시키거나 좀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꿈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5년 뒤에도 여전히 이 모양일 거고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 모양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죠. 나야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은 정말 달라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또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마저도 깨진다면 정말 사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게 더욱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이 소득 분포의 고착화,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이 더욱더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폐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씁쓸하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칼럼의 슬로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상이 된 것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참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찔렀던 슬로건이었는데 바로 이런 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지금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오기 바로 직전까지인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저 전에 농업사회 이때 각각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고용적인 상황이 변해져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미래 사회에 전개될 우리 소득 분포의 양극화, 일자리 문제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